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저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리 우주님들, 왜 제가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는 영혼의 학교다를 쓰신 채널러 수화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레인보우라고 하시더군요. 레인보우는 이 세상에 땅을 밟으면 땅이 살아오르는 그런 귀한 존재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스마트한 생각들입니다. 롤프 노벨리 비르기트랑 그림, 두 행숙 옮김, 걷는 나무, 웅진 출판사의 임프린트입니다. 걷는 나무 출판사입니다. 자, 스마트한 생각들에서 소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싸게 산 사람들보다 비싸게 산 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왜 비싸게 판 사람은 없고 비싸게 산 사람들만 있을까요? 이걸 바로 소유 효과라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주차장에는 BMW 자동차가 위풍당당하게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이미 몇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였지만 흠잡을 데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다만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너무나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중고차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최고 4천만 원 정도가 적정해 보였다. 하지만 그 판매업자는 양보하려고 들지 않았다. 첫 협상이 깨진 뒤 일주일 만에 판매업자는 다시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리고 4천만 원에 그 차를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이게 웬 횡재예요? 물론 나는 당장 수락했다. 이튿날 그 BMW를 타고 가다가 어느 주유소 앞에 멈췄는데 주유소 주인이 걸어오더니 내 차를 5,500만 원에 그것도 현금을 주고 사겠다고 제안해왔다. 나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며 고맙지만 싫다고 거절했다. 헐.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의 태도가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쵸. 바로 전날까지 최고 4천만 원 정도의 가치로밖에 안 보였던 게 내 소유로 넘어오자 갑자기 5,500만 원을 받아도 부족한 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BMW를 즉시 되팔아야 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생각의 오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소유 효과라는 것이다. 우리는 소유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느낀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소유물을 팔 때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심리학자 댄 엘리얼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구하기 힘든 배구 결승전 입장권을 제비 뽑아 나눠주었다. 이어 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 학생들에게 그 표를 구입한다면 한 장에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1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입장권을 받은 학생들에게 만약 표를 판다면 얼마를 받을 생각인지 물었다. 그들이 제시한 평균 판매 가격은 놀랍게도 24만 원 수준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물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소유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집을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 집 소유주에게는 시장 가격이 불공정하다 못해 파렴치하게 낮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집에 대해 정서적으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인 부가가치 비용까지 포함해 매입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다.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찰리 먼거는 소유 효과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젊은 시절 그는 특출나게 돈벌이가 되는 투자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전 재산을 투자한 상태여서 여유 자금이 없었다.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의 일부를 팔아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투자한 것 가운데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유 효과가 그를 주저하게 만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멍거는 5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날려버렸다. 그렇죠.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무엇을 버리는 일은 무엇을 쌓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왜 집안을 허섭쓰레기로 채우곤 하는가 설명해 줄 뿐더러 예술품 애호가들이 왜 쉽게 물건을 바꾸거나 팔지 않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놀랍게도 소유 효과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거의 소유할 뻔한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크리스티나 소더비즈 같은 경매 하우스들은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 먹고 산다. 마지막까지 경매가를 부르는 사람은 마치 그 예술품이 거의 자신의 소유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갖게 될 물건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그러다 경매 입찰 경쟁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되면 마치 손해를 본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런 심리 때문에 대형 경매, 예를 들어 자원의 시굴권이나 휴대전화 이동통신의 주파수 소유권에 대한 경매에서는 종종 승자의 저주가 발생한다. 즉, 경쟁이 과열되어 지나치게 높은 경매가로 낙찰받은 개인 또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승자의 저주에 대해서 다른 장에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직업을 구하려고 응시했다가 떨어지면 스스로를 위로할 온갖 이유를 찾을 것이다. 최종 면접 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그 실망은 더욱 크다. 합격한 사람에게 마치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질투를 느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용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들에 얽매이지 말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대자연에게 잠시 빌렸다고 생각하라. 언제든 다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네, 이분 되게 재밌으시죠? 네, 우리의 생각은 신이 준 아이디어는 신이 준 것입니다. 잠시 빌리는 것입니다. 귀납법의 오류, 수억 원을 가로챈 금융 사기꾼의 비밀. 어느 농부가 거위 한 마리에게 사료를 준다. 이 수줍은 동물은 머뭇거리며 이렇게 생각한다. 왜 이 인간은 나에게 먹이를 줄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몇 주일이 지난다. 매일같이 그 농부는 거위의 발치에 나달들을 던진다. 거위의 의심은 점차 누그러진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거위의 생각은 분명해진다. 인간들은 나에게 아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 이것은 매일같이 의심이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굳어진 확신이다. 농부가 자신에게 호의를 갖고 있다고 확신하던 거위는 성탄절 식탁에 오르기 직전에야 비로소 나달의 목적을 깨닫는다. 성탄절에 희생된 그 거위는 귀납법의 오류에 빠진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이미 18세기에 이 이야기를 하며 귀납법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귀납법에 취약한 것이 단지 거위들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개별적으로 관찰한 사실이나 원리를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닌 확실한 사실이나 원리로 결론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하다. 어느 투자가가 X라는 주식을 샀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주가가 마치 로켓처럼 계속 치솟는다. 처음에 그는 회의적이다. 이건 분명히 거품이야. 그런데 그 주식이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상승하면 그의 생각은 변한다. 그리고 추측은 확실한 것이 된다. 이 주식은 전혀 추락할 리가 없어. 더구나 매일같이 이런 깨달음이 새롭게 입증되니까 말이다. 반년이 지난 후에 그는 자신이 저축한 돈을 몽땅 이 종목에 투자한다. 그때부터 그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귀납법의 희생양이 된 것은 물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귀납적인 생각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지금부터 당신이 속을 수도 있는 나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당신은 먼저 주가 동향을 예측하는 이메일을 10만 개 발송한다. 그중 절반에게는 다음 달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나머지 절반의 이메일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경고한다. 한 달 후에
주가 지수가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당신은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주가 하락을 제대로 예상해준 5만 명의 사람들에게만 보낸다. 당신은 이 5만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다시 처음 절반의 사람들에게 다음 달에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쓰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하락할 거라고 쓴다. 10개월이 지나면 당신이 틀리지 않고 제대로 조언을 해준 약 100명이 남는다. 이 100명이 볼 때 당신은 영웅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예언가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런 팬들 가운데 몇 사람은 당신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길 것이다. 이제 당신은 그 돈을 갖고 브라질로 도주해버린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인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오래 살 거라고 여기고 몇 분기 연속으로 수익 증대를 공표할 수 있는 CEO라면 자신이 앞으로도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의 직원과 주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에게는 번지 점프를 즐기는 친구가 한 명 있다. 절벽이나 다리 또는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곤 했는데 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낙하산줄을 잡아당겼다. 언젠가 너무 위험한 도전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했더니 나는 이미 1000번도 넘게 뛰어내렸어.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은 이제 한 번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나서 2달 후에 그는 목숨을 잃었다. 남아프리카의 위험천만한 바위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단 한 번의 반대되는 경험은 앞서 수천 번 입증된 이론을 뒤집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귀납적인 생각은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귀납적인 생각을 늘 적용한다. 비행기에 올라탈 때마다 기체 역학의 법칙들이 변함없이 기능을 발휘하리라고 믿고 길 위를 걸어가다 이유 없이 얻어맞지는 않을 거라고 믿으며 우리의 심장이 내일도 역시 뛸 거라고 여긴다. 사실 그런 확신들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귀납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확신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귀납법은 확실히 유혹적이다. 인류는 언제나 해내왔다. 그러니 우리도 미래를 향한 험난한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인류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마치 미래에도 인류가 영원 무궁하게 생존해가리라는 암시로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생각의 오류다. 어쩌면 벤자민 프랑클린의 말처럼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른다.